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상 최악의 실업수당 청구, 상승하는 증시와 하락하는 달러, 향후 전망과 주의해야 할 지표는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께 달러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즘 달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오르면 증시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법칙이 꼭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달러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야 위험자산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주식을 살 때 뭘 이용해서 사나요? 바로 달러를 이용해서 삽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 증권 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먼저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미국 주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야 주가가 오르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주가와 달러 사이에 확실한 연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아서 달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은 주식, 금, 채권 이러한 게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은 주식, 금, 채권 이런 것들이 모두 강해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달러를 계속 언급드리는 겁니다.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시각으로 3월 23일 저녁에 미국 연준에서 무제한 채권 매입, 회사채 매입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회사채 매입은 끝판왕 정책이다. 회사채 매입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는 증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체 공개 영상이든 멤버십 게시판이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 편하게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증시 반등을 위한 첫 번째 조건, 연준의 회사채 매입, 이게 3월 23일 저녁에 발표됐습니다. 증시 반등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이따가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회사채 매입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것은 달러 인덱스 5분봉 차트입니다. 막대기 하나가 5분짜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쭉 상승해오던 달러 인덱스는 3월 23일 8시, 즉 연준의 회사채 매입 발표를 기점으로 인해서 쭉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이때부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책입니다.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상원과 하원 두 군데에서 각각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 시각으로 3월 26일 점심쯤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하원 통과입니다. 하원에서는 26일 오전 중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즉 한국 시각으로 금요일쯤 발표가 되겠네요. 그럼 달러 인덱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을 때 달러 인덱스 변동은 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하락 추세가 좀 더 가속화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고점에서 꽤 하락했고 증시가 바닥에서 꽤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슈퍼 부양책은 증시와 달러 인덱스에 모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 하원은 민주당 중심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찬성을 할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부양책 몇 시간 안에 승인될 수도,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경기 부양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정치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실은 길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의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됐다고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 시각으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에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미국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약 12배 증가한 328만 3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예상치인 170만 건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지금 차트만 보세요. 전 이거 뭐 잘못 그려준 줄 알았어요. 횡보를 하다가 한번 팍 튀었죠. 참고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에도 70만 건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28만 3천 건이라뇨? 와, 이거 미쳤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 급등하고 세상이 망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피크를 찍었을 때가 주가의 저점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까지 증시 하락은 이러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모두 반영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35% 떨어졌던 거야.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오면은 증시는 반등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앞으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증시는 반등을 하게 됩니다. 항상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된 3월 26일 오후 9시 반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제 밤에 캡처한 건데 실제로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99.5 정도,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 달러 자체만 제발 투자하지 마시고 달러 환전하는 거 좋다, 뭐해라, 미국 주식 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표 붕괴는 이미 예상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중 하나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대 최악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 관련 경제지표 역시 앞으로 좋지 않게 나오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표 붕괴보다는 앞으로 부양책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사람들 개개인이 지급하는 현금도 있지만 기업 대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업 같은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에게 5천억 달러 대출을 해주고 중소기업들에게도 5천억 달러 가까이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중소기업들은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쓰나요? 사람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게끔 기업을 살리는 데 힘을 쓰겠죠. 그리고 자료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업수당을 4개월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실업자들에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4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4개월만 기다려달라. 4개월 동안 우리가 중소기업들 다 살려가지고 다시 너네들 채용해 줄게.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니? 4개월만 버텨라. 조금 확대 해석하면 사람들은 해고를 당했지만 해고를 당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앞으로 4개월 동안만은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는 대공황과는 달라 급반등이 있을 것,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사태는 제조, 고용, 소비 이러한 연결고리가 끊어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공황 때랑은 다릅니다. 대공황 때에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졌기 때문에 4개월? 아닙니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야 이러한 연결고리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 사태만 끝나면 다시 고리가 연결되면서 급반등이 있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미국의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도 다시 반세기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다시 3%대 실업률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러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슈퍼부양책 합의 이전의 수치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 같으나 경제 펀더멘탈은 문제없으며 또 다른 정책을 펼칠 여력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정책을 펼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펼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혹시나 먹히지 않으면 또 다른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즉 돈을 더 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다음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주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피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부양책에 기대를 하면서 증시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악재가 점점 커지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약간의 의심을 하겠죠?
이거 부양책이 안 먹히는 거 아니야? 실업수당 왜 자꾸 청구만 해? 4개월 가지고 되겠어? 6개월, 12개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나 제조 고용 소비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면서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 유가 안정화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다음은 WTI 유가 차트입니다. WTI 유가는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의 채굴 단가가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TI 유가가 올라줘야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유가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최근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3월 23일 보세요. 3월 23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때가 미국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한다고 발표한 날이에요. 이때는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제가 증시 반등을 위한 첫 번째 조건, 연준의 회사채 매입 기억하시죠?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때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회사채 매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오히려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증시 반등의 두 번째 조건, 바로 5일선 돌파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고점에서 이 파란색 선, 즉 5일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회사채 매입이 발표되고 바로 그 다음날 5일선을 갭상으로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은 이날 혹은 이날 이 둘 중 하루에 샀을 거라 봅니다. 종합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증시 반등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인 회사채 매입은 3월 23일 발표됐고 두 번째 조건인 5일선 돌파는 3월 24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증시는 쭉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계속 호재만 있는 것 같지만 악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악재 4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만 보면은 증시는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봐야 할 것은 21선을 돌파해 주는지 이거를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변동성 지수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는 이미 오래전에 지지선을 이탈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떨어져야 증시는 반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2008년 당시에 80까지 올라갔던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80대를 꽤 오래 유지했죠. 그런데 지금 좀처럼 이 빅스 값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문제이긴 해요. 본격적으로 증시가 반등할 거라면 이 변동성 지수가 30 아래로는 내려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증시로 가볼게요. 한국 증시에서 눈여겨볼 사건은 3월 19일 장 마감 이후 발표된 한미 통화 수합입니다. 이때 1439를 저점으로 한국 증시는 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하락하고 있지 않죠. 실은 어제 장 막판에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3월 27일 오늘이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오늘이 꼭 오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으로는 오늘 최소한 1705 이 정도 이상에서 갭상이 떠야 한국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어설프게 보합권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갭 하락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한국 증시가 이 자리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형성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를 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겠죠. 블랙, 환율이 안정화되는데 외국인은 왜 계속 파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외국에서 달러 품귀 현상이 풀리지 않았다. 외국인은 한국 주식보다는 아직은 달러를 더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20이라는 원달러 환율은 아직 외국인을 불러올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즉,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1220이라는 원달러 환율이 아직 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높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이하로 떨어져야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런 법칙은 없어요. 제 기억에 재작년만 해도 1140만 넘어가도 외국인이 다 팔고 그랬어요. 하지만 작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1200까지 올라갔어도 외국인이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매도를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에요. 이들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알아서 제 발로 기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개인만 사고 있는 거 아니야? 개인이 사면 꼭지라는데 지금 팔아야 하냐? 개인이 사면 꼭지다? 바닥이다? 전 이런 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팩트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신용잔고입니다. 사람들이 빚을 가지고 주식을 얼마나 샀냐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월 11일 정점으로 코스피 신용잔고는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개인들이 사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빚이 아닌 현금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은행 대출을 따로 받아서 주식을 산다. 이런 것은 대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잔고라는 것은 증권사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산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 그럼 이제 증시가 V자 반등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악재가 하나씩 거치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증시는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악재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달러 상승, 증시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4가지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